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제9강, 기본 강좌 제9강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9강의 주제는 그 수용급에서 많이 출제되는 112페이지의 그 탄력성이라는 논리입니다. 탄력성은 원래 이제 그 자연과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자연과학에서는 계속 실험을 하죠.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화학물질 같은 거를 이제 계속 집어넣죠. 뭔가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논한 과정 중에 나온 사고방식이 이제 그 탄력성이란 논리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학문 분야, 특히 사회과학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탄력성이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그 이제 배경은 물론 있죠. 왜냐, 우리는 이제 그 성인고시이고요. 그래서 공부하신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요즘에는 탄력성은 이제 수능에도 다 나오는 사고방식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려워하는 배경이 이제 그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 수요연급을 공부하시면서 방향만 논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법칙에 의하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감소하고, 즉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공급법칙에 의하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은 증가하고, 즉 가격과 공급량은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균형에서 수요만 증가하면은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즉 수요의 이제 변화 방향과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동일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만 했던 겁니다. 근데 탄력성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 크기까지 논하는 거야, 크기.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확장하는 거냐면은 뭐 이런 식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가 수요 함수 들어갈 때 그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라는 걸 논했었잖아요. 그 독립변수는 자극이고 종속변수는 반응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수요함수에서는 종속변수를 수요량으로 잡았었고, 수요법칙 할 때 독립변수를 우선 다른 거 일정하다 가정하고 가격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격이 변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는 요소가 주어지면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제 수요량은 감소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변화된 방향과 수요량이 변한 반대 방향인데 탄력성은 그것이 아니라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요걸 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왼쪽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방향을 해준 것은 기본이고, 오른쪽으로 10%만 움직여라, 왼쪽으로 20% 움직여라, 이렇게 이제 크기가 논하는 겁니다. 즉 여기까지는 이제 방향을 논하는 이제 법칙이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뭐 5%가 변했더라. 그러면 자극에 대해서, 가격이라는 영향에 대해서 수요량이라는 반응이 이제 반토막 났잖아요. 그 탄력성은 이 방향은 기본적으로 안다고 가정하고, 가격이라는 자극이 줬을 때 수요량이라는 이 반응이, 수요량이라는 종속 변수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얼마만큼이라는 요 크기를 논하는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그래프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형성이 되면은 이 문제 푸는데 되게 도움을 받고요. 이 논리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책론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 풀 때 출제위원들이 탄력성 개념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탄력성 문제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한 4문제 이상의 출제가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 철저하게 이제 그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탄력성이라는 요소를 잡았을 때 기본적인 이제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학문적으로 이제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독립변수라는 자극이 1% 변했을 때 종속변수라는 반응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요거를 나타내는 이제 지수다라고 이제 그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뜻이냐면은 그 독립변수 변했을 때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라는 논리는 처음이니까 이제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은 이제 독립변수입니다. 여기 이제 자극이야. 독립변수의 변화율입니다.
이 변화율, 이게 이제 탄력성의 포인트거든요. 퍼센티지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독립변수라는 자극이 줬을 때 그 반응이 일어나죠. 반응이 이제 종속변수야. 요거를 이제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 둘 사이의 방향만 따졌던 거, 특히 독립변수의 가격하고 종속변수의 수요량 잡은 게 수요 법칙이었었고요. 가격 말고 다른 요소를 주어줘가지고 수요량이라는 종속변수가 변하는 거를 수요의 변화에서 곡선을 이렇게 움직이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얘는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이제 말하는 다. 그 탄력성은 이제 이 변화율과 변화율이라는 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다시 정리하면은 독립변수가 변했을 때 종속변수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나누기잖아. 나누기는 항상 의사결정을 일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용어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독립변수가 자극 줬어요. 독립변수가 10%라는 변화를 줬어요. 그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종속변수가 예를 들어서 20%가 변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탄력성은 얼마가 나오냐라는 거야. 그럼 이걸 분수로 표시하면은 독립변수가 10% 변했을 때, 자극 줬을 때 종속변수가 20% 반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탄력성은 2가 나옵니다. 그럼 탄력성이 2라는 것은 독립이라는 이제 자극보다 이 종속이라는 반응이 더 크게 반응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극보다 반응이 크게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크게 이제 반응했다는 것은, 요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크다. 이거를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이 민감하게 반응하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력적이다. 탄력적은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민감하다는 뜻이야. 민감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가 10% 자극을 줬는데 종속변수가 10%라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럼 얘가 10%고 얘도 반응도 10%니까 자극과 반응이 똑같죠. 이거는 민감하다, 둔감하다의 경계선이 돼요. 그럼 계산해 보면은 10%분의 10%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은 민감하다, 둔감하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준 탄력성. 근데 우리 시험은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탄력성은 전부 다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은 1을 가지고 크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탄력은 다 1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독립변수가 10% 자극 줬는데 종속변수라는 반응이 얘가 이제 2%가 2%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10%분의 2%잖아. 그럼 자극보다 반응이 약하죠. 그럼 2를 10%분의 2%니까 얘는 숫자가 얼마나 나오냐면은 0.2가 나옵니다. 그럼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5분의 1로 축소됐죠.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다는 뜻입니다. 이 둔감하다는 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둔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탄력성이다 할 때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 판단할 때는 그때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단위 탄력적이 됩니다. 단위 탄력적의 숫자는 항상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은 탄력성과 1보다 크게 나오면 이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즉 탄력적인 경우고 1보다 작으면은 비탄력적이구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들은 탄이다, 비탄이다,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어떤 탄력성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게 쓰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탄력성이라는 전체적인 요소를 이렇게 독립과 종속이라는 자극과 반응과의 연결성을 잡았지만은 결국 탄력성의 종류는 무한대가 있어요. 무궁무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어느 거를 입력하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탄력성의 종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이런 게 있잖아요. 상처의 언어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그 말을 했는 거에 대해서 툭툭 말을 던진 거에 대해서 이걸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제 자극을 매우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농담이잖아 해서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이렇게 반응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 보면은 뭐 댓글을 많이 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감정의 뭐 댓글 탄력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댓글 단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경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의 의견이지 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저희 아파트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분노의 층간소음 탄력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유발시켰을 때 아래층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탄력적인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아주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게 반응한 사람도 있고, 뭐 애들은 그럴 수 있지 뭐 해가지고, 뭐 별로 개의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처럼 많은 이제 그 사연과학, 사회과학 가리지 않고 어떤 원인과 결과를 어느 거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무한대의 탄력성의 종류는 충분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학문 분야마다 탄력성을 다루는 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이제 정책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매달 초에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에서 그 금리에 대한 탄력성이 있어요. 기준금리가 올리고 내렸을 때 시장의 반응에 대한 거. 그리고 요즘에 또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게 고용의 최저임금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고용률이 과연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드느냐, 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탄력성 종류가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근데 어느 탄력성의 종류를 하든 항상 기준은 표현하는 것보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럼 탄력과 비탄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가운데 있는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은 항상 숫자가 뭐로 표시한다? 1로 숫자가 표시한다는 것을 항상 기본 틀을 잡아놓고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시는 것은 다른 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하고 공급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종속변수로 고정을 시켰잖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이런 독립변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눴었죠. 가격하고 가격 이요소를 잡았었어요. 수요 쪽에서는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반응하는 수요 법칙, 수요량이 변화 이렇게 변했었고 가격의 요소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를 곡선 자체가 움직여서 변하는 수요의 변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종속변수라는 그 결과적인 측면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즉 이제 우리는 수요하고 공급에 대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라는 종속 변수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논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영향 주는 요소가 굉장히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종류를 다 따지진 않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논리다 보니까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 가격이라는 독립변수 변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인 가격에 대한 명칭을 써서 우리가 이거를 가격 탄력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독립변수 명칭을 써서 근데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둘 다 영향 주다 보니까 가격 탄력성에서도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칭만 다를 뿐이지 이 구조적인 내용을 그대로 명칭, 탄이다, 비탄이다, 단위탄이다 이런 내용을 따르는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탄력성도 많이 있어요. 왜냐 가격만 수요와 공급 영향 주는 것이 아니잖아. 근데 우선은 제일 중요하다 보는 가격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얼마만큼 반응하는지 그 가격 탄력성에 국한시켜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112페이지는 바로 밑에 양가를 1번에 가격 탄력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이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칭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한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탄력성은 독립과 종속 간의 관계였는데 앞에서 보시다시피 가격이 독립변수였었고 수요량이 종속변수였었죠. 이게 여기다 자극 줬을 때 수요량이라는 종속변수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얘가 독립이었었고 얘가 종속이었었으니까 아까 탄력성이라는 논리는 독립이 밑에고 종속이 위로 갔었죠. 그럼 독립이 밑으로 자극을 줘야 돼.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 나옵니다. 변화율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요? 수요량이라는 종속변수.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옵니다.
이것도 의사결정 기준은 이제 일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개념이 바로 잘 설명이 돼 있죠. 그 공식이 이제 구조 제가 판서해드린 공식이 나와 있고,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 걸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양으로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정량적 지표라 그러고, 그래서 얼마만큼, 그래서 그 두 줄로 거기 수의 가격 따르는 바로 밑에 줄 보면은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얼마나란 말이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변하느냐, 즉 얼마만큼 변하는지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다. 그래 놓고 이제 밑에 있는 것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오른쪽 계산 문제는 별도 논리고, 다시 공식이 설명이 된 상태에서 거기 여러분들 114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유형이라고 돼 있고요. 그 유형을 설명하면서 거기 이제 표가 그려져 있어요. 표. 그 표 바로 밑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됐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항상 0에서부터 무한대 값을 존재하는, 이거를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가격 탄력성은 0에서부터 무한대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때 가격 탄력성에 대한 논리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그래프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표를 오른쪽에 표로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요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의 변해서 수요량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가격이 종축 잡았고 횡축에다 수요량을 잡았을 때 모양은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이거는 방향만 잡았을 때 모양 형태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탄력성 크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의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내용이 이제 이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즉 뭐가 달라지냐? 기울기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울기적인 마인드로 이제 왼쪽에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그게 또 시험 지문으로 29회 때도 그대로 나왔었어요. 세 가지를 기본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급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 모양이 기울기적인 형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세 가지인데, 먼저 하나를 요걸 그려봐요. 가격을 종축을 잡았었죠. 횡축에다가 수요량을 잡았었어요. 여기다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직선.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가격이 요만큼이었어. 예를 들어 100원이었었어. 그때 수요량이 10개였었어요. 근데 가격이 120원으로 상승했어. 이때 가격을 100원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이 10개였는데 가격이 120원으로 몇 퍼센트 올라간 거야? 100원에서 120으로 100원 가지고 기준 삼으니까 20% 올라갔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량은 변해서 안 변해서?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10%가 줬는데 수요량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거야. 이렇게 100원일 때도 10개, 수요량이 120원일 때도 10개.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아무리 자극을 찔러댔는데 수요량의 반응이 전혀 없다.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하다는 우리가 비탄력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비탄력적인데 이건 전혀 반응이 없는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완전 비탄력성의 값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가격이 10% 자극 줬는데 20% 자극 준 거에 대해서 수요량이 0%가 있죠? 그 0을 뭐로 놔둔 숫자로 뭐가 나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의 표현은 가격 탄력성의 숫자가 얼마? 0이 됩니다. 0이 되고 나중에 모양이 중요해요. 모양은 무슨 모양이다? 수직선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성 왼쪽에 개념이 이제 설명 잘 안 돼 있지만은 완전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제란 말은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완전 비탄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 뭘로 이해하셔야 한다?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이러한 모양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각삼각선의 모양이야. 요거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20% 자극 변한 거에 대해서 수요량도 20%가 반응하는 거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격이 20% 변했는데 수요량도 똑같이 20% 변했어. 그럼 똑같은 숫자를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가격과 자극과 반응이 똑같다. 그럼 탄력성이 1이 나온다. 이거 아까 전에 무슨 탄력성이다? 단위 탄력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단위 탄력적.
그럼 단위 탄력적이라고 표현하고 탄력성 값은 얘는 항상 얼마가 나오냐면은 1이라고 표현하셔야 돼. 20%분의 20%는 1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 직각삼각선의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단위 탄력제란 말은 말로 표현하면 뭘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제란 말은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그림상으로 탄력성 일값이 나오고. 근데 수요곡선의 모양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평선의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X제가 100원이었는데 수요량이 10개 있었어요. 이게 A점이야. 그럼 100원일 때 10개 있었어. 근데 가격을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럼 100원일 때 10개 있던 물건이 120원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수요량은 이게 양축이니까 수요량은 몇 개가 돼? 0개가 됩니다. 그럼 가격은 20% 올리자마자 수요량이 10개 했던 것이 완전히 줄었죠. 그러면 가격 상승에 대해서 수요량은 매우 크게 반응한 거야. 매우. 완전히 줄었으니까. 그럼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한 수요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아까 뭐라고요?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완전히 줄었잖아. 소비량이 완전히 시장에서 사라진 거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탄력적은 이거를 매우 크게 반응했다고 해서 관행적으로 숫자를 무한대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무슨 모양이다? 수요곡선 모양이 수평선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 탄력적의 개념도 알아야 돼. 아까 완전 비탄의 개념 말로 표현한 거하고 완전 탄에서 말로 표현한 걸 정확한 그림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완전 비탄력제라는 것은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걸 말하고 완전 탄력제라는 것은 약간의 가격의 변화,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수요량의 반응이 매우 큰 거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험은 무한대로 반응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것이 이제 완전 비탄, 단위 탄적, 완전 탄에 대한 모습이야. 여기서 한번 모양을 한번 볼까요? 그 완전 비탄에서 단위 탄력적 넘어가고 그리고 탄력적 완전 탄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숫자가 0에서 1이 되고 무한대가 됐잖아. 그럼 탄력성 값이 점점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죠. 이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0에서 완전 비탄에서 완전 탄으로 가면 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뭘로 시험에 내기도 하냐면은 오른쪽에 이제 거기 그림 바로 밑에 115페이지 바로 밑에 방가류분의 탄력성과 기울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야. 근데 지금 탄력성 커지는데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을까?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고 있잖아.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면 기울기 값은 점점 어떻다? 작아진다는 뜻이야.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은 기울기는 점점 어떻다? 작아진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격 탄력성하고 기울기가 크다 작다고 표현하는 것은 서로 뭐다? 서로 역수관계가 된다. 그래서 탄력성 크다, 기울기 작다. 탄력성 작다, 기울기 크다라는 식으로 가격 탄력성, 기울기 서로 항상 반대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역수관계라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모양을 잡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다 보면은 완전 비탄력적인 하나가 있고요. 완전 탄력적인 걸 그렸죠. 직각삼각형 단위 탄력적을 이렇게 그렸어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려보는 거야. 오른쪽 그래프가. 그럼 이게 0이고 완전 비탄은 0이고요. 완전 탄은 무한대고 단위 탄력적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 가지를 그렸는데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가 있어. 그 얘는 탄이니까 비탄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그렇죠? 얘는 비탄이 됩니다. 왜 비탄일까? 1보다 작잖아. 0과 1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작으면 뭐라고요? 비탄력적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하다는 거.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요건 탄이니까 비탄이니까. 요거는 탄이야. 요건 왜 탄이니까? 1보다 크기 때문에 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1보다 작고 1, 1보다 크고 무한대 이렇게 되죠. 그 탄하고 비탄을 구분하는 항상 뭐 가지고 판단한다? 1을 가지고 판단하고 1보다 크면은 탄이고 1보다 작으면은 비탄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울기를 한번 볼까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럼 0, 1보다 작은 숫자 1, 1보다 큰 숫자 무한대. 점점 탄력성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죠? 탄력성이 커지고 있는데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고 있어요. 가팔라지고 있어요.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고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건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야. 왜? 각도가 점점 작아지잖아. 그래서 탄력성이 커진다. 기울기 값은 점점 작아진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탄력성, 가격 탄력성만 국한되는 거지만은 이 모양상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게 엄청 중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제 지우고 모양은 이제 그 115페이지 그려졌으니까 그래놓고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주제가 가격 탄력성에 응용 들어가기 전에 이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주제가 이런 115페이지에 방가로 3번이 있어요. 거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죠. 요거를 별표를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출제인이 확인하는 게 궁금한 거야. 만약에 똑같은 가격이 변했는데 왜 물건마다 탄력성이 다를까?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궁금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가격이고 두 개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제 모양상으로 계속 연습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그래프가 이게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얘네들에 보면은 기울기가 지금 A하고 B를 봤을 때 B가 A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완만하다면 기울기가 더 작다는 뜻이야. 그럼 B하고 A 중에 어느 게 더 탄력적이야? B가 더 탄력적이죠. A보다. 근데 기울기는 어느 게 더 커? A가 더 크잖아. 그래서 탄력성이 커진다, 기울기가 작아진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그래프는 지금 뭘 잡은 거냐면은 이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 구조 있죠. 가격 변화분의 수요량이 변하잖아. 이 모양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림 좌표를 잡은 겁니다. 근데 가격이라는 거를 어디로 잡았어요? 종축에다 잡았고 수요량이라는 거를 어디다 잡았어? 횡축에다 잡았잖아요. 이 가격의 종축의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횡축이라는 수요량의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세운 거야. 요 모양을 요 가격 변화면 수요량 변화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뜨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왜 기울기가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완만해질수록 기울기가 작아져서 탄력성이 커지냐면은 이 구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최초의 균형 가격 상태, 최초의 가격에서 즉 P0라는 가격 상태에서 A하고 B의 물건 보면 수요량이 같았어요. P0 상태 수요량이 똑같은 상태야. 근데 가격을 P1으로 내린 거야, 지금.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이 늘어나야 되잖아. 즉 보시다시피 가격이란 자극은 똑같이 줬어요. 가격이란 자극은 똑같이 줬는데 근데 여기 P1 상태에서 보니까 수요량은 늘어나겠지만은 A는 보니까 수요량이 여기까지 늘어났고요. B는 수요량이 여기까지 늘어난 거야. 그럼 A가 이만큼 변한 거에 대해서 B는 이만큼 변했잖아.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 같은 가격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더 크면 클수록 탄력성은 점점 커지잖아. 근데 이거를 잡아뜨리다 보니까 똑같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A가 반응한 것보다 B가 반응이 더 커.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이렇게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탄력성이 커질수록 이게 더 자빠지다 보니까 더 반응이 크다 보니까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더라. 즉 가격 탄력이 크다, 기울기는 점점 작아진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왜 같은 가격에 대한 자극을 줬는데 왜 A는 요만큼밖에 반응 안 했고 왜 B는 이만큼까지 반응했을까? 왜 그럴까 했을 때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험 지문으로 엄청 나와.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겠지라고 이제 가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책에는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사실상 딱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수요의 가격이 왜 같은 가격이 변했는데 반응이 다를까? 수요량의 반응이 다를까? 즉 탄력성이 다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대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여기서도 연결이 돼요. 대체제는 동질적 상품이었잖아.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가장 중요한 게 대체제를 계속 강조해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기존보다 더 탄력성은 커질까 작아질까? 더 커져. 그 대체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탄력적이고 있는 물건 중에서도 대체재가 많을수록 더 탄력적이 돼요. 그래서 많아질수록 더 탄력적이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상 수요의 가격 탄력 결정서는 이 대체재만 알면은 다 해결이 돼요. 다른 거는 다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야.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대체재가 전혀 없는 물건이야.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없는 물건이야. 그럼 무슨 탄력적이 돼? 대체재가 만약 탄력재가 없다. 그럼 비탄이 되다가 전혀 없다. 완전 비탄이 돼. 그게 아까 어떤 모양이더라? 이 모양이죠. 수직선이었잖아. X재라는 게 있어요. X재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10개를 소비자들은 구매를 했어. 근데 보니까 X재가 대체재가 전혀 없네. 독점이야, 독점. 근데 X재를 판매하는 사람이 가격을 120원으로 올렸어. 그럼 소비자들은 가격 올라간 물건이 있으면은 비싸졌으면은 다른 대체재로 갈아탈 거 아니야. 근데 X재는 대체재가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그냥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이 되는 거야. 완전 비탄이란 말은 결국 뭐다? 대체재가 전혀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독점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독점 기업들은 자기가 만드는 막 가격 조작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 그를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완전 비탄이라는 걸 가지고 가격을 장난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대체재가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있을 거야.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인데 엄청나게 많대. 그 뭐다? 완전탄이 돼. 완전탄의 모습은 어떤 모양이다? 수평선 모양이 되는 거야. X재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X재가 완전탄이야. 수평선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이다? X재하고 대체관계 있는 물건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근데 X재하고 대체관계 있는 물건은 전부 다 가격이 100원이에요. 근데 X재를 판매한 사람이 100원에 그동안 10개를 팔았었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있네, 공급자가. X재 가격을 120원으로 올렸어.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 이걸 수긍해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갈아타? 다른 데로 갈아타. 왜? 대체재가 100원짜리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서 가격 올라간 이 물건에 대해 소비자들은 이걸 전혀 안 사고요. 다 대체재로 갈아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우리는 다 수요와 공급할 때는 대체재를 판단하시면 돼. 똑같은 논리야. 아까 B가 A보다 더 탄력재라 그랬잖아. 기류가 더 완만했죠. 왜 그랬을까? B가 A보다 대체재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즉 가격이 내려갔어. 가격이 내려갔는데 그럼 B하고 관련된 대체재가 이따만큼 있어. 그 많은 대체에서 B가 가격 내려갔네? 그거 보고서 대체재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일로 갈아타면서 대체재에 대한, B에 대한 수요량이 확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A와 관련되는 것은 같은 가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요량이 조금밖에 안 늘어났을까? A랑 관련되는 대체재는 조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아타는 가격 내려간 걸 보고 다른 대체재 빠져나와서 이 물건 소비량 늘려야 되는데 이 대체재가 적다 보니까 갈아탈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반응이 점점 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나머지 해결이 돼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일반재와 부동산 이것도 정답 체크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다 단순한 거야. 부동산하고 일반재를 비교하다 보면은 보통 탄력성 크기를 한번 논할게. 부동산이 일반재보다는 탄력성이 더 작아. 즉 부동산이 일반보다는 더 비탄력적이라고 비교하는 거야. 일반재보다 더 비탄이야. 왜 그럴까? 대체재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재는 계속 만들어. 부동산은 부정성 때문에 만들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대체재가 적어서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다시 세분화시킨 것이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어느 게 더 탄력성이 더 클까? 주거용 부동산이 더 탄력성이 더 커. 이게 더 탄력적이야. 왜? 주거용이 상업용, 공업용보다는 뭐가 많기 때문에?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공장부지, 기업들이 공장부지 한번 이전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장부지를 이전해야 되는데 공장에 들어서는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아파트 부지는 많아. 근데 공장이 들어설 땅은 많지가 않다. 즉 대체재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전체보다는 비탄력적이야. 왜? 대체적이기 때문에. 근데 같은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상업용, 공업용보다는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커지는 이유가 주거용, 상업, 주거용이 다른 것보다는 대체재가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동그라미 2번 논리입니다. 2번하고 3번에 대한 논리예요. 그리고 4번도 이제 종종 난 기간이야. 기간이 길수록 어떻다? 더 탄력적이 돼요. 왜? 기간이 길수록, 즉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즉 단기보다는 장기일수록 소비자가 대체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 대체재로 하시면 돼. 밑에 동그라미 5도 마찬가지야. 용도가 다양할수록 더 탄력적이 돼요. 왜? 용도가 다양하다는 말은 그만큼 그 부동산에 대체할 용도가 많다는 뜻이야. 다 대체재야, 대체재. 그러면서 그 동그라미 2번 일반자 부동산 중에 옛날에 나왔던, 최초로 나왔을 때 좀 그나마 좀 틀렸던 지문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제 거기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세분화수로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리는 전체하고 재화의 정의를 정의할 때 전체하고 부분을 비교하다 보면은 어느 게 더 탄력성이 크냐라는 논리야. 부분이 더 탄력성이 커요. 재화 범위를 정의할 때 이게 부분 전체보다 부분이 더 탄력적이라는 거, 얘가 더 탄력적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세분할수록 탄력성은 더 커진다라고 표현하셔야 돼. 왜 그랬을까? 세분화 탄력성이 커지는 것은 물건이 이제 세부 전체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범위를 정의하다 보면은 대상 물건하고 동질적인 상품도 있지만은 이질적인 상품도 막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질과 이질적인 상품이 섞여 있다 보니까 대체성이 희박해져요. 근데 이걸 점점 세분하면은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거야. 이렇게 정치적인 이 집단들도 그냥 여러 정치 집단 하다 보면 거기가 성향이 다른 사람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대체형이 희박해. 근데 성향에 따라 세분하면 같은 이제 정치성이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잖아요. 그럼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재화는 동질성이 커져요. 동질성이 커진다면 우리가 대체재가 뭐예요? 동질적 상품이라 그랬잖아. 비슷한 것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만큼 대체재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 우리는 뭐만 이해하시면 돼? 대체재만 수요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재가 많은 탄력적이다. 같은 말로 용도가 다양해서 탄력적이다. 왜? 대체할 용도가 풍부하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져도 탄력적이다. 왜? 소비자들이 대체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은 일반보다는 비탄력적이다. 왜? 대체재가 적기 때문에. 근데 같은 부동산 중에도 주거용이 상업용, 공업용보다 더 탄력적이다고 시험에 나와요. 왜? 대체재가 더 많기 때문에. 상식적이야. 그리고 이제 재화의 범위는 전체보다는 부분이 더 탄력적이야. 왜? 전체에서 부분화시킬수록, 즉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비슷한 것이 모이다 보니까 대체 관계가 뚜렷해지는 거야. 그래서 대체재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탄력적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수요 쪽은 공급은 아니지만은 사실상 이제 다 일일이 암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요. 대체재라는 걸 가지고 다 때려 맞춰 보시면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7번의 사치품과 생필품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그 책에 보니까 그 사치품과 생필품 해놓고 여러분들의 사치품은 보통 이제 탄력적이고 생필품은 이제 비탄력적이에요. 왜? 사치품은 없어도 되는 물건이에요. 생필품은 본인이 생활할 때 꼭 필수적인 물건이야. 그러니까 그건 꼭 내가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꼭 내가 사용을 해야 돼. 사치품은 없어도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사치품 같은 것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치품은 대표적으로 완전 탄력적에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저희도 이제 보면은 집안에 계신 분의 이제 입장에 봤을 때 저에 대한 용돈하고 저한테 지출하는 거하고 애들한테 지출하는 거 비교하면 애들 교육비 같은 거 보면은 애들 교육비는 비탄력적이야. 집에 계신 분의 입장에 그게 생필품입니다. 그 학원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소비량을 안 줄여요. 가격이 올라간다 소비량 안 줄이는데 비탄력적이야. 근데 제가 먹고자 하는 음식값이 좀 올라갔다. 그럼 바로 소비량을 줄여버려. 안 사요.
그래서 집에 계신 분한테는 애들은 비탄이고 저는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치품이라서 없어도 되는 물건이고 애들은 생필품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상식이기 때문에 시험에 내지는 않았는데 다만 책에 그 투기용 부동산하고 투자용 부동산이 설명이 돼 있어요. 뭐 투기용은 탄이고 투자용은 비탄이라 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은 이제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투자하고 투기 자체가 구별이 어려워. 그래서 그런 내용 하실 필요 없고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되 전부 다 뭘로 이해하시라고요? 대체제로 이해하셔라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가 우선 기초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요 쪽으로 봤지만은 점이니까 이제 용어를 한번 잠깐 본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라는 독립변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뭘로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기울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프로 이해하실 때 이제 완전 비탄에서 수직선, 완전탄, 수평선 사이에 1이라는 뭐가 단위 탄력제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완전 비탄에서 완전탄으로 갈수록 그림을 그려드렸지만은 모양이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더라. 이때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면 완전 비탄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완전탄이 무슨 뜻인지 말로 표현한다. 완전 비탄은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완전 비탄이라는 것은 약간의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걸 말한다. 근데 완전탄 완전히 갈수록 점점 탄력성이 커지는데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완만해지는 기울기 값이 작아진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크다 작다고 표현하는 거하고 기울기 값이 크다 작다고 표현하는 반대다. 요거까지는 이제 알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동일한 이 그램을 요 두 개를 그려놓고 왜 같은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는데 왜 A보다는 B가 더 탄력적이고 B보다는 A가 더 비탄력적일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우리 시험의 첫 번째 가격 탄력 주제로서 결정 요소가 나오는 거지. 결정은 얘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지만은 결국 다 의미가 없고 뭐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시면 된다? 대체제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대체제가 많이 더 탄력적이다. 이게 가격 탄력,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논리예요. 그럼 이게 나오잖아요. 공급은 꿰맞추기만 하면 돼. 이건 117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 똑같은 내용이야. 공급의 가격 탄력.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뭐만 바꾼 거야? 공급만 바꾼 거예요. 공급만. 그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얘도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뭐겠어요? 공급량의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다만 방향이 다를 뿐이야. 왜냐? 이런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반응한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우상의 형태를 그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탄력성은 크기다 보니까 가격이 동일하게 변한 것도 공급량의 반응을 뭘로 표시한다? 이것도 기울기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울기적인 마인드가 이제 우리 책에 118페이지 보시면은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뭐 똑같이 수요 쪽은 동일하게 나오고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림 바르면 양가로 1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기울기라고 돼 있잖아. 거기까지는 수요하고 똑같아. 모양만 다를 뿐이야. 공급도 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가격에 대해서 공급량의 반응을 똑같이 뭐로 그려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려. 수직선은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완전 비탄이 되는 거야. 완전 비탄. 탄력성 값은 0. 그리고 공급이 이제 원점을 지나면 이건 단위 탄력적이 돼요. 단위 탄력적은 탄력성 1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얘가 수평선이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공급량의 반응이 매우 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 한다?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무한대 표시해요. 그럼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면은 이거 똑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완전 비탄의 공급선 모양하고 완전탄의 공급선 모양이 수요 곡선의 완전 비탄과 수요 완전탄은 똑같잖아. 이 모양이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거야. 수직선과 수평선 모양은. 그럼 요거는 공급이 완전 비탄 0이고요. 요것도 공급이 완전탄 무한대가 됩니다. 원점을 지나는 것이 이제 단위 탄력적 1이 될 거야. 세 가지를 똑같이 한꺼번에 그렸어요. 그린 다음에 여기다 공급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건 탄이야 비탄이야? 이건 비탄이지. 왜? 1보다 작잖아. 항상 탄이다 비탄이 1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1보다 작잖아. 그래서 비탄이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건 탄이야 비탄이야?
요건 탄이야. 왜?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논리야. 0, 1보다 작은 거 1, 1보다 큰 거 무한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되면 될수록 탄력성은 점점 커지고 있죠. 탄력은 점점 커지는데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고 있잖아. 그럼 완만해진다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수요랑 똑같아. 가격 탄력성 공급도 탄력성이 커진다. 그럼 뭐다? 기울기 값은 작아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똑같은 가격이 변했는데 왜 물건마다 탄력성이 다를까라는 거죠. 공급에 대한 논리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그려보고요.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다 교차점 생겼죠? 교차점 P0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P0 상태에서는 A하고 B라는 두 개의 공급선, 두 물건의 공급선 그린 거야. 두 물건의 공급량은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가격을 중축으로 잡고 공급량을 횡축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잡아뜨린 겁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했어.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잖아. 공급 법칙이니까. 근데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보니까 얘는 공급량이 요만큼 늘어났고 얘는 공급량이 이만큼 늘어났어. 동일한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B보다는 A가 더 반응이 큰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같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B보다는 A가 더 반응이 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탄력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가 B보다는 더 탄력적이구나. 근데 더 탄력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비탄인 것보다 각도가 작잖아. 기울기 값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Why? 왜 A는 B보다 가격에 대해 공급이 더 탄이고 왜 B는 A보다 비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험 주제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소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 결정 요소가 엄청 나와요. 지문으로. 우리 시험에서 기본적인 지문으로. 근데 이제 119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미치는 요소가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까는 수요 쪽은 뭐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체제를 이해하셔야 돼. 근데 공급의 경우는 그 내용을 다 일일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공급의 경우는 대체제하고는 관계가 없어. 공급은 만드는 거야. 생산하는 거야. 생산. 그래서 공급의 경우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뭘까 해봤더니 공급은 생산하는 거니까 먼저 생산비가 중요해. 즉 생산 요소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생산비라 그래요.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즉 생산비가 상승할수록 공급자들은 생산에 부담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겠지.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더 생산하겠어? 덜 생산하겠어? 생산료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생산이 아니라 덜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생산비가 막 올라가면은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 생산량 변화가 덜 생산하는 거니까 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또 하나 생산비하고 더불어 특히 중요한 게 기간이 중요해. 공급은 기간 위주로 설명이 돼요. 근데 이때 나오는 기간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기간은 두 가지로 잘 정리해 주셔야 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냥 기간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냥 기간으로 중개사 시험 내는 것은 뭘로 표현한 거냐면은 생산에 주어지는 기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어진다는 말을 요걸 안 써주고요. 요게 포인트지만은 그냥 기간하면은 요 개념으로 낸 거다라고 약속이야, 약속. 그럼 주어진 기간이 단기하고 장기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탄력적일까? 그렇지. 장기가 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장기가. 상식적이야. 왜 장기가 더 탄력적일까? 상식적으로 A라는 제품을 만들어 A 제품을 생산하는데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 하루가 주어졌을 때가 있고 이게 한 달이 주어졌어. 그럼 똑같은 물건을 생산할 때 주어진 기간이 하루 주어진 것보다 한 달 주어질 때가 더 생산량이 많을 거 아니야. 생산에 주어진 거 하루 주어진 것보다 한 달 주어질수록 생산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생산량이 더 점점 많아지니까 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기간하면은 주어지는 개념으로 장기가 더 탄력적이 되고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 보니까 이렇게도 나와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출제해요. 이때는 우리 중개사 시험은 이게 경제학 시험을 하면 생산 기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다만 중개사 시험은 옛날 전통이 생산에 소요되는 요걸 다 써줘. 소요란 말을 꼭 써주게 됩니다.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단기하고 장기를 비교해 어느 게 더 탄력적이 될 것 같아? 이때는 단기가 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꼭 구별하셔야 돼요. 그냥 기간 하면은 공급은 장기가 탄력적인데 소요되는 기간 하면은 단기가 더 탄력적이 돼. 단기가 더 탄력적이라면 생산량이 더 많다는 거야.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러면 왜 그런지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상식이야. 이 소요된다는 말 보세요. 소요된다는 말은 한 개의 물건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말해요. A라는 제품이 있어. A 제품은 한 개의 물건을 생산하는데 하루가 걸려. 한 개. 근데 B 제품은 한 개 물건을 생산해서 1초당 하나 생산을 해. 그럼 하루 동안의 생산량 보면 얘는 뭐 한 개밖에 생산이 안 됐지만 얘는 초당 하나 생산하잖아. 그럼 뭐죠?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지면 짧을수록 더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소요된다는 말을 해놓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느냐를 몇 가지 우리 시험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기술 수준이야. 이거 나머지는 다 이해야. 책에 있는 거 다 암기할 필요 없어. 기술 수준에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죠. 향상이 빠를수록 더 탄익에서 더 비탄익에서 더 공급이 탄력적이 돼요. 왜? 기술수 향상이 빠를수록 더 빨리빨리 생산하게 돼 있어요. 즉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TV 프로 보면 달인이란 프로가 지금도 있지 모르겠지만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가 있잖아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달인분들은 빨리빨리 생산하잖아. 기술 수준이 이거 만드는데 기술 수준이 향상돼서 그래요.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소요되는 이게 빠를수록 소요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다 보면 더 많이 생산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정부 규제도 물어봐요. 정부 규제가 심할수록 더 타냐 더 비타냐? 더 비탄이지. 왜? 정부 규제가 심하다는 것은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점점 어떻다?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 절차가 막 복잡해지다 보니까 소요되는 게 길어지다 보니까 공급이 충분히 많이 생산할 수가 없어서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에 예를 들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논리야. 신규주택 공급하고 재고주택 공급이에요. 두 가지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탄력성이 더 클까? 공급형에. 그 재고주택이 더 탄력성이 커. 이것도 당연한 말이야. 왜? 신규주택 공급은 만들어야 돼. 땅을 사고 거기다 건물 착공하고 준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재고주택은 이미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그러면 신규가 재고보다 더 비탄력적이야. 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예를 나온 것은 별도로 이거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해석하는 거예요? 생산에 소요된다는 요 말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셔가지고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기출문제 이미 충분히 다 나와 있어서 나중에는 어렵지 않게 되겠지만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림을 연상시켜가지고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따지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수요 쪽은 뭐가 뭐라고 나오든 결국 대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은 사실상 끝난 거야. 대체적으로 끝난 거. 그런데 공급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체자가 나오면 안 되고 공급은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생산비하고 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간이 두 가지로 나왔다. 그냥 기간 하면은 장기가 탄력적인데 이런 예를 나왔을 때 막 있죠. 이런 예를 나올 때는 소요되는 기간으로 출제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책에 나오는 119페이지고 다 나열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거기 동그라미 3번도 똑같아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은 더 탄력적 나가잖아. 그거 당연하잖아.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더 빨리빨리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수요에 가격타는 결정 요소에 있었죠. 그게 이제 페이지 상으로는 아까 115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결정력 반가로선 별표 쳐주시고 119페이지 양가로사면 공급의 탄력에서 결정 요소 이것도 별표 치셔가지고 두 개를 이제 별표 치셔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문구 하나하나 보기가 뭐 7개, 8개 막 나온 거를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 없고 결국 이거는 이제 이런 큰 틀 안에서 나온 거를 이제 나열식으로 지문 만들기 위해서 나열식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왜 그런지 큰 주제를 하나 이해하시면서 나머지는 여기다 깨받치시는 습관을 길러주시면은 책이 없는 어떤 예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모양과 그 내용을 이제 공급하고 수요를 같이 봤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건 있지만은 탄력성 결정도가 중요하다 그랬지만은 본능적으로 이제 출제를 내는 게 있어요. 이제는 이걸 다 안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응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응용.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응용 이렇게 됩니다. 응용에서 기본적으로 이 자체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는 가격 탄력 응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림으로 연상하시고 왜 그런지를 따지시면서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막판에 큰 자양분이 됩니다. 큰 무기가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응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